윤석열의 이 판결 정말로 끝난 이야기일까요? 무죄라는 두 글자가 찍히는 순간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셨을 겁니다. 이게 정말 무죄로 끝날 사안인가? 법은 과연 권력 앞에서 평등한가? 특히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와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둘러싼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자금법 논란이 아니라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는 점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출발점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권력 구조가 남긴 깊은 상처를 차분히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여론조사가 과연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하느냐, 그리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이 약속되었느냐는 문제입니다. 재판부는 대가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이익이 전속적으로 피고인 부부에게 귀속되지 않았고 여러 정치인에게도 공유되었다는 논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판단이 과연 정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정치자금법은 단순히 돈 봉투가 오갔느냐만을 따지는 법이 아닙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정해진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정치적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무상 여론조사 역시 명백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화이고 선거 국면에서는 전략과 메시지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특히 비공표 여론조사는 공개 여론조사보다 훨씬 실질적인 힘을 가집니다. 캠프 내부에서 전략을 조정하고 슬로건을 바꾸고 타깃 유권자를 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쓰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는 횟수와 규모입니다. 단 한두 번이 아니라 58회에 걸친 여론조사가 반복적으로 제공됐습니다. 심지어 대선 막바지에는 5천 샘플이라는 언론사조차 쉽게 돌리지 못하는 대규모 조사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그냥 돌려본 여론조사를 나눠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정도의 조사 결과가 캠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두 사람만 받아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논리는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선 캠프의 여러 핵심 인사들이 동시에 공유하고 활용했다면 그 이익은 개인 차원이 아니라 후보 전체, 즉 윤석열 후보에게 훨씬 더 크게 귀속됩니다. 한 사람만 몰래 보는 것보다 캠프가 조직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정치적 효과는 훨씬 큽니다. 이 점에서 판결의 논리는 정치 현실과 심각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공천 과정입니다. 재판부는 공관위의 투표로 공천이 결정됐다,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에서 절차는 종종 형식에 불과합니다. 당시 공관위원장이 윤상현 의원이었고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모두는 공관위원장 상현이에게 전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육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갖는 무게를 과연 무시할 수 있을까요? 공천이라는 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특히 대통령 당선자 혹은 현직 대통령의 의중은 당내 공천 구조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형식적으로는 투표를 했을지라도 그 투표가 정말로 백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믿을 수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녹취에서 드러난 당에서 말이 많다, 그래도 해줘라는 취지의 발언은 그 자체로 인위적인 압박과 개입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사 과정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많은 전문가들이 수사가 충분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공관위원들에 대한 조사가 참고인 수준에 그쳤고 결정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논의와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만약 이 과정이 더 면밀하게 파헤쳐졌다면 결론이 달라졌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증명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권력자에 대한 수사는 치밀하고 집요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핵심 의혹들이 단정하기 어렵다는 말로 정리돼 버렸습니다. 이는 법의 엄정함이 아니라 법이 권력 앞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문제는 단지 여론조사 하나, 공천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통치 방식은 일관되게 권력의 사유화, 제도와 절차의 형해화를 보여왔습니다. 검찰총장 시절부터 이어진 선택적 정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 벌어진 무리한 인사 개입과 권력 남용,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뒤흔든 계엄이라는 내란 행위까지 이 모든 사건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계엄은 단순한 정치적 판단의 오류가 아닙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며 헌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총과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는 의혹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이런 인물이 과거에 저질렀던 공천 개입과 정치자금 의혹을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볍게 넘긴다면 국민들은 과연 법과 정의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대상입니다. 그의 행위 하나하나는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 권력의 남용이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왔습니다. 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를 견제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특히 계엄이라는 내란을 일으킨 책임은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반드시 가장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무죄 판결이 모든 것을 끝내는 마침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질문을 던지는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번의 선거로 완성되지 않고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 속에서 유지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헌법과 법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계엄이라는 내란,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논란까지 이어지는 이 모든 사안에 대해 우리는 끝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은 반드시 권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똑같은 잣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에 무너질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그 자체일 것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큰 힘을 보태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